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 이렇게 큰 제목이 달려있군요. 깡통 호텔 급증, 초라한 관광 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광 한국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깡통 호텔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요. 숙박시설 경매 5년 만에 최대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감정가 90억의 평창군의 한 호텔은요. 12번 유찰이 된 끝에 15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감정가가 90억인데 실제는 15억만 받고 팔린 셈이 됐네요. 평창올림픽 앞서 공급이 과잉됐고요. 그리고 사드 파문 속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모습은 초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공무원, 군인연금 줘야 할 나라빚이 무려 940조랍니다. 2018년도 회계 국가 결산을 해보니까요. 국가 부채가 거의 1700조까지 육박을 했는데 127조가 늘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1700조에 육박하는 나라 빚, 그 가운데 절반인 940조가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요, 당장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후손들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빚이 되거든요. 국가 채무 국민 1인당 1,319만 원, 이런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5개 정당의 명운이 걸린 두석, 오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두 곳입니다. 그런데요, 경향신문은 약간 기사 내용이 얄궂군요. 여야 각 정당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인지 간단히 보시죠.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2패가 최악의 시나리오. 정권 시판 후폭풍, 분열 가속화. 한국당 경우도 역시 2패일 때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황교안 자책골 비판, 지도부 리더십 상실. 바른미래당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경우가 최악일 수 있고요. 평화당은 창원 성산 패배, 정의당 역시 창원 성산 패배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래서 5개 정당의 명운이 걸린 두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이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틱 국가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도 있고요. 발칸은요, 남동유럽,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잘못 표기를 했답니다. 영문 자료에 엉뚱한 지역을 기재해서요, 라트비아 대사관 항의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수정을 했다. 발틱, 발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혼동될 수 있지만요. 이런 국가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한탄이 나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유기용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고요. 이수희 변호사, 배종우 세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명운 걸린 보궐선거 두석이다. 두석의 의미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국가부채 1,700조 육박. 그리고 정부가 보낸 돌봄이 믿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요. 전화 받고 곤혹스러웠다. 이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치러지는 보궐선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단 오늘 보궐선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정리 좀 했어요. 국회 두석 넘어선 PK 민심 가늠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보궐선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세한 내용, 민심의 가늠자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의미 크다. 여당은요, 전국 반전시킬 돌파구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으로서는요, 황교안 체제 선거 데뷔전 이런 의미가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이어 정의당, 경기장 유세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시나리오를 조금 가정을 했습니다. 범여권이 2패 땐 문정권 심판론이 통한 셈이 되고요. 1승 1패 땐 대치정국이 계속된다. 이런 의미 부여가 있고 일단 결과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측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반대로 범여권이 완승하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내년 총선 PK 민심 탈환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선거 올인을 했는데 황교안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요. 한국당이 완승할 경우 완승이라는 의미니까 두석을 모두 차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여 투쟁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 추가 낙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정당 위상 회복하고 총선, 내년 총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오늘 치러지는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미리 진행이 됐는데요. 투표율이 역대 최고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경남 창원 투표소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차원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투표하고 계신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창원시 반송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4.3 보궐선거 본투표는 조금 전 6시부터 시작해 2시간이 지난 지금 3.9%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중장년층 중심의 유권자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기초의원 선거구 3곳 등 모두 5곳에서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로는 역대 최고인 14.3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장을 찾는 시민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높은 사전 투표율. 일단 투표율상으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 2곳 모두 이른바 PK, 부산 경남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PK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경쟁도 그동안 치열하게 벌어졌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각 당 후보들은요,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후보자들은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일 텐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며 여당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 창원 성산 지키기에 나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복원을 강조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선 더는 희망을 볼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다는 설명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선거의 변수,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떤 변수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네, 각 당은 선거일에 임박해 터진 각종 논란이 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부담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와 통영 고성에서 불거진 지역기자 돈봉투 매수 논란이 신경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오후 6시가 아닌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반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시 반송동 제10투표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조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10시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지금 뭐 조창훈 기자도 여러 가지 변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변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밤 10시가 조금 넘기면 알 수 있습니다. MBN도 그런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각 정당에 몸담고 계신 두 분 나오셨는데 일단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유기용 전 의원부터. 일단 이번 두 석이 달린 보궐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PK 민심의 가늠자라고 예. 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여러모로 확인을 해보니까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사는 예. 약간 박빙우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영 후보가. 그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개혁연대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성통영은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예. 당시 새누리당의 절대 우위 지역이었는데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성통영 군수와 시장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예. 했고 고성 출신 정점식 후보 예. 그다음에 통영 출신 양문석 후보의 대결인데 사실은 통영이 인구가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중앙일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1대 38로 예. 한 7%까지 추격을 하고 예. 그 추세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지속됐다고 생각이 예. 돼서 저희는 어쨌든 맹추격 중이고 예. 아마 그 경남 FC 그 구장에서의 예. 불법 선거 운동 문제나 매수 시도 예. 이런 것 때문에 막판 여론의 급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각 진보 예. 그 보수 각 텃밭에서 일어나는 예. 보궐선거라서 좀 맥이 빠진 선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만큼 이제 그 프레임은 지금 예. 한국당 대표적인 이제 예. 야당 한국당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이죠. 예. 특히 창원과 통영 쪽에 지역 경제들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특히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정권을 예, 심판하겠다. 특히 창원의 경우에 탈원전 정책.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 경제가 어려워진 거에 예. 대한 심판론 프레임이라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창원에는 여권 후보입니다만은 힘 있는 여당 후보, 예.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득표 당락에 예. 따라서 이 프레임이 예. 이제 누가 더 이겼는지가 또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예. 두 지역구가 모두 한국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예. 그 대표로서 굉장한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신참 정치인이라는 예. 그 딱지가 예. 제대로 벗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사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사 이익 때문에 이런 많이 두석이 된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년 공천에서 이 반사 이익을 너무 믿고 예. 좀 나태해지는 공천이 될 수도 이번에 있다. 보궐선거가 너무 좋을 잘 됐을 경우에는 때. 오히려 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그래서 저는 말씀이시네요. 독이 약이면서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독이 되려는지 약이 되려는지 일단 밤 10시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정우갑 위원님. 네. 일단 야당 대표들은 사실 창원 성산에서 거의 숙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거운동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건데, 정우갑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 이거는 어떻게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 여러 이제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유권자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지역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표대 관심사를 어떻게 누가 어떤 후보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거대 담론 이런 것보다는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쪽 지역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안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떤 후보가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나 이제 막판에 앞서 뭐 기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재보궐 그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전투표 상당히 높게 나온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층의 결집도를 끌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도일 텐데 마지막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체육관 요새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권으로서는 최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인사 관련 문제들. 그렇습니다. 그 후보들, 낙마했던 후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해외 유학 굉장히 그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점들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입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투표장에 몰리느냐. 이것이 이번 득표,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역시 이제 전국의 가늠자입니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현재 여야는 굉장히 지금 극한 대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향후 1년 동안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뭐 여야 지도부의 지도력 차원을 넘어서 전국 운영에 커다란 그 분수령이 될 그 선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게 PK 지역에서의 민심의 척도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역시 여권에서는 PK에서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의 결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나냐에 따라서 여야는 그 사활건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PK. 사실 이 PK 민심 거의 모든 정당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PK 민심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보궐선거 중에 제가 앞선 순서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이쪽 보시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축구 농구장을 정치판으로 막판 변수된 경기장 유세다. 경남 FC 이 프로축구 경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 논란들이요. 일단 보면 뭐 사진들 보면 각 후보들마다 그리고 지지 유세를 하는 인물들마다 경기장을 차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는 사진들이 실려 있어요. 지금. 자, 일단 보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식 사과, 경남 FC는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받았죠.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민주정의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경기장 유세를 한 게 뒤늦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제목을 보시면 3월 16일 창원 축구센터 민주당 권민호 전 후보. 그리고요. 논란의 시작이 됐죠. 3월 30일 창원 축구센터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강기훈 후보. 그리고 3월 16일 또 창원 축구센터 바른미래 이재환 민중 손석영 후보. 그리고 3월 2일 창원 농구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 각각 다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다 잡혔거든요. 여기 보시죠. 그런데 선관위는요. 유료 입장했던 한국 그리고 정의당 즉 3월 30일 창원 축구센터 3월 2일 창원 농구장 요 경기에 대해서만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요 경기장은 유료 입장이고요. 다른 경기장은 유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해서 이게 타당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다고 그러네요.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이런 변수도 또 불거졌어요. 노회찬 정신 짓밟았다. 반대로 누가 경제를 망쳤나 마지막 안간힘들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변수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정의당 노 전 의원 비하 발언과 축구장 유세 요 관련해서 협공을 벌이고 있고요. 한국당은 창원 성산에 집중하면서 경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판에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좀 2개의 기사 보고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배종호 교수님. 네. 일단 경남FC 요 경기장에서 이제 지원 유세 관련 논란이 있는데 어제 경남FC가 2천만 원의 제재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남FC에서는 이 제재금 한국당이 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 일단 그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사과는 했지만 돈에 관한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한국당에 의해서 지금 예. 경남 FC 예. 구장에 지금 불똥이 튄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은 2천만 원 경남 FC 구장이 물어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또는 한국당이 예.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깨끗이 부담을 해버리는 게. 그 한국당이 내겠다. 네, 그런데 지금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결정에 재심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예.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국당에서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유감인 게 예. 스포츠 정신하고 좀 맞지 않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포츠는 정치하고 중립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고 중립지대인 스포츠 영역에 예. 정치가 끼어들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재 규정에 따라서 예. 어쨌든 감점이라는 그런 상당히 무거운 것보다는 2천만 원 제재금 부과를 했는데 예.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물론 이제 고의는 아니고 예. 선거법을 좀 더 꼼꼼히 예. 챙겨보지 못한 예. 그런 부분인데 미리 좀 유념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입장은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재금에 대해서 대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난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죠. 예. 그런데 어떤 당협위원장 한 분이 예. 뭐 음모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음모론이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 FC가 이게 그 경남도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뭐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럼 뭐 일부러 이런. 공경에 빠진 거다 이런 음모론입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좀 어불성설이고. 예. 글쎄요, 그런 음모론이 통하는 얘기일까요? 그냥 황교안 대표가 뭐 아주 저 심심한 그 예.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아무래도 저 황교안 대표가 좀 이제 두 선거에 대해서 좀 열의가 있다 보니까 좀 나온 어떤 해프닝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실수 나중에 같기도 하고. 경남FC가 먼저 그 제재금을 낸 뒤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있나요?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소송 문제가 경남 FC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예. 본인들이 막았는데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예. 주장이 입증이 된다면 예. 뭐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든 글쎄 이 저 스포츠를 그러니까 이런 운동 경기를 예. 관람하러 가신 관객분들이 예.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그러게요. 받지는 않잖아요. 운동 경기 보러 갔는데 정치 나타나서 지지로 하면 이게 반가울까요? 아니면 반갑지 저는 뭐 않을까요? 득보다는 실이 선거 운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번 과정에서 조금 생각해볼 문제는 전 유료 입장 경기장과 무료 입장 경기장이 약간 판단 대상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주제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밤 10시가 지나면 두 곳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사 파장, 이 정치권에서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좀 다뤄보겠는데요. 이 주제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른 청와대 인식,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개의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요, 의견을 적으셔서 앞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한국일보입니다. 여기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10일 방미 전에, 미국 방문 전에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 임명할 듯하다.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후보자 포함 3인 청문 보고서는 재송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박양유 문성영 해수부 장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치권에서 계속 야당을 중심으로 논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임명을 할 듯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번엔 한겨레 기사인데요. 인용을 했습니다. 제목에. 인사파동 그와 관련된 여론을 알기나 한 것인가. 여당도 청와대 해명에 부글부글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1년 전에 반성문을 쓰고도 자, 그렇다면 1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난해 5월 장관 후보 이딴 낙마에 검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이번에 못 걸러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과는커녕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들리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설명이 더 있네요. 왜 이런 상황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부적절 대응이 화 키울까, 다주택, 그리고 이른바 황제 유학의 여론이 분노하는데 청와대는 국민 정서와는 반대된 해명을 내놨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쪽 옆에 가서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당의 한 소장파 의원이 한 말입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지 왜 저렇게 먼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이쪽에 모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석의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인데요. 이런 발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됐어요.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지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탔을 것 아닌가? 미국에서 벤츠와 포르쉐를 타는 게 과연 큰 문제였을까? 이런 류의 설명을 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가?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네 분의 패널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 먼저 정우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 과정에는 부족함이 많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과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크린대에서야 할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두 후보자가 지명철회 또는 그 자진 사퇴하는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역시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이후에 그 청와대 그 어떤 수석 등의 언급, 왜 오히려 더 국민들의 문제 불만을 더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청와대의 인사들의 입이라는 것은 본인 개인의 감성과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변인 수석의 입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자라는 그 대상은 국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감성으로다가 뭔가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와 설득을 보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지금 좀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요, 그 노무현 정부 초창기 때 그 기자실 대못해서 그야말로 언론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윤태영 대변인 하루에 한 500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해와 설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청와대와 어떤 민심 또 언론과의 어떤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상당히 완충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설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감성적인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들에게 왜 이해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얘기. 뭘 잘못했느냐, 세체가 무슨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증과 인사 전반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참모들의 어떤 그 언행에 예.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는요. 사실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인한 셈인데 설명을 보면 인사 검증은 문제가 없었고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유기용 전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윤두환 수석은 사실 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이제 수석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대변인이 공석인 상태라는 점도 저는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우선은 어제 의원들하고의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도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셨겠네요. 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번 일을 어떻게 넘길까 뿐만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예. 인사 문제에서 뭐 검증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그건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우선 인력 풀을 좀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하죠. 기존의 7가지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든지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현역 시절에 뭐 제가 교문위 할 때는 동시에 교육부 장관 후보하고 문체부 장관 후보를 동시에 낙마시켰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상 털기 같은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점까지도 같이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시작부터 7명 모두 부적격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몇 명은 해주고 나머지는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나 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박영선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왜 김학의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이런 좀 감정 섞인 대응도 저는 있어 보여서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정부나 청와대의 성찰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시기가 됐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야당을 포함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꽤 긴데 정말 청와대가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우기는 건지 그 뭐든 간에 인사교체가 필수다. 몰라서 이러면 그것도 문제고 알고도 우기면 그것도 문제고 결국은 청와대 인사교체를 하면 그게 인사수석, 조현욱 인사수석하고 조국 민정수석. 근데 여기에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조국 민정수석 같아요.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조개 줍는데 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좀 다른 사례였지만. 그럼 지금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기대하는 게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렇게 큰 사안들이 있는데 인사검증 가지고 조국 수석을 경질이라는 낙인을 찍고 내보내기는 너무 아쉬운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기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수록 민심과 여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거는 지금 한창 동력을 받아서 결실을 보여줘야 하는 때인데 이거는 저는 뭐 여당, 야당 뭐 진영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사교체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배정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식이란 청와대 인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예.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뭐 기자들 앞에 다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본인의 그런 발언의 취지가 좀 곡해된 측면이 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어요. 네, 해명에도 불구하고 저 맥락은 예. 그렇게 전달이 된 거는 부인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2명이 낙마된 예.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지명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겸하게 인정을 하고 소통을 소통수석이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예. 어쨌든 간에 좀 원정주의 즉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나름대로 해이한 잣대가 그러니까 사실 자체는 파악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진보 지정에서도 예.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시스템 문제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개 정도의 항목이 있지만은 좀 더 항목 개수를 늘려서 촘촘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치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좀 투명한 예. 추천 검증 과정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 실명제가 도입이 예.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추천을 했는지 또 누가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인사 왜 실명제. 이 사람이 선택이 됐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추천한 사람 역시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폭넓은 기용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정치 철학, 이념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진영을 뛰어넘는 그런 인재 기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선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과거와는 달리 확실히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신 재산 형성 과정, 특히 부동산 관련 문제가 거의 모든 후보자들한테 나타나서 이 부분도 검증 과정에서는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대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내용 기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사안이긴 하지만 좀 더 심각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부가 보낸 돌봄이 믿었는데 14개월 아기의 따귀 발길질. 14개월 아기입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보낸 돌봄이.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부가 보증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돌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맞벌이 부부 CCTV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3개월간 학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거예요. 여가부 돌봄이었는데 여가부 돌봄이 양성교육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 경찰은요, 학대 혐의로 돌보미를 입건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나오고 있죠. 사진이 보면 아기한테 뭔가 손을 들어서 이런 모습이고요. 이 모습 위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잡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 돌봄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 문제가 된 인물이 최근 6년 동안 아이 돌봄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이와 관련된 이 문제의 영상 저희가 좀 간단하게 보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문제가 된 돌보미가 저런 행동을 취합니다. 뭘 먹이다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꾸 뭔가 손을 대는데 이게 아이가 이뻐서 그런 것 같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아이가 칭얼대니까 뭐 발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고요. 음식을 아이가 잘 안 먹으니까 끌어다가 강제로 먹이라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정우갑 위원님, 그동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돌보시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번엔 사실 정부가 보낸 돌봄이 이 측면이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데 예. 과거에는 뭐 또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에서 여러 가지 예. 그 아이들 그 학대하는 예.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아이 돌봄이라는 것은 무슨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뭐 풀 뽑는 그 예. 돌보미를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를 그 관리하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예.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을 좀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차분하게 채용을 하고 또 투입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뭐 풀 뽑는 그런 돌봄이 예. 그 일회용 그런 측면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해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뭐 검증도 하지 않고 예. 또 사후에 관리가 안 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진짜 맞벌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절실한데 예. 저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정부라는 그 어떤 공공섹터의 일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정말 그 면밀하게 그 대상자를 선별하고 또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좀 치밀하게 해서 예산도 쓰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그 아이 그 뭐 4달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뭐 14개월. 14개월에 14개월. 만 14개월에 뭐 때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14개월이면 겨우 몸을 가눌 정도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무슨 보이는 게 의사 아니지 표현을 않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들을 보시고 정부 도우미를 쓰고 계신 가정들이 안 불안하지 않다면 그게 이상할 겁니다. 사실은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 법적으로 문제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게 증거가 돼서? 지금 그런 사례는 있어요. 지금 예. 저게 이제 폐쇄 CCTV인데, CCTV입니다. 예.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형사사건이라서 저걸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의 CCTV 촬영 영상이 증거 CCTV를 능력이 찍은 게 또 다툼이 예, 될 수가 있나요?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될지 오. 그것도 좀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그 아이를 맡긴 엄마가 예. 좀 아이 돌보미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녹음기를 그 저기 서랍에 살짝 넣어놓고 녹음기를 갔다가 쓰네. 거기서 아이를 때리는 그 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는데 예. 그게 정보통신망 위반이 돼서 그게 증거로 못 쓴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내용이 다 녹음이 돼 있지만 증거가 안 돼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제3자들의 대화라서 오. 뭐 그래서 이 CCTV 영상 이거는 어떨지 근데 본인이 아마 뭐 자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영상과 상관없이. 뭐 돌보미가 자백을 한다 그러면은 뭐 다툴 여지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아동 학대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거냐. 예. 뭐 그 구치소도 참 좁아요 요즘에 뭐 수용 인원이 초과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의사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영화들에 대한 학대 행위는 좀 그 단기 실형이라도 좀 엄하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하니까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보증을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런 돌보미들이 굉장히 많이 검증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잖아요. 이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돌보미 신청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돌보는 걸로 돈을 벌겠다고 했을 때 보니까 뭐 서류 검사를 하고 서류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이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건강진단서에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그런 건강진단서하고
마약류 같은 이런 약물 중독이 있는지는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심리 검사는 없어요, 보니까. 저는 심리 검사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죠. 뭐 우울 지수라든가 아니면 기분 이변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우울 지수가 있다면 그건 안 되겠네요. 예, 저는 그런 심리 검사가 들어가야 예. 되고 또 하나는 뭐 2개월이 됐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면허도 갱신을 하잖아요. 적성검사 받으면서. 뭐 그런 요식행위 아니고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계속 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봄 서비스가 수요도 많고 필요하게 되면 이게 서두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잠깐 CCTV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불안을 느끼는 부모께서 CCTV를 좀 달 생각이 있다라면 그건 동의를 받고 달아야 됩니까? 그 돌봄 하시는 우리 왜 공공장소 가면 여기 CCTV 촬영 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 집안에다가 CCTV 설치해놓고 이렇게 보이게. 예. 그런 게 그런데 CCTV 있어도 저러면 사각지대 가서 애 때리고 이런 것도 좀 어린이집에 많이 남으잖아요. 참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결국은 당사자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 키우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비상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게 너무나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보낸 도우미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약 얘기인데요. 마약과 함께 이른바 3세들의 마약,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영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봤던 것 같다. 그러나 왠지 현실에도 벌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재벌가 3세들 이딴 마약 추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SK, 현대가 손자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농축 액상 마약이라고 하고요. 대마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판매책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지금 조사 중이라서 연루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책이 한 명, 두 명에게만 팔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SK 창업자의 손자인 최아무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판매책 이모 씨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서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 밑에 보시죠. 현대그룹 또 이제 창업자의 손자인 정아무개 씨. 이 인물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이모 씨에게 대마를 또 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바로 이 이모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모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해외 유학파 재벌 3세들의 마약 일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SK 현대가 3세, 영장 신청, 불구속 입건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3세들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라는 공통점인데요.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놨어요. 금수저들의 모럴 해저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기용 전 의원님.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꽤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모습이 또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약 청정구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좀 경계령을 발동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데자뷰가 있습니다. 우선
재벌이라고 했는데 예. 있는 집 자제들의 예. 마약 일탈 예. 한 가지죠. 김무성 대표 사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 버닝썬에서도 사실은 마약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악용되고 그렇죠. 있는가. 지금 뭐 거의 뭐 마약 소굴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 데자뷰는 예. 수사기관과의 유착입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고 장자연 씨 사건에서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예. 그 있는 집 자제들의 일탈, 예. 또 수사기관과의 유착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사건이 같이 일탈하고 누군가는 봐주고. 그렇죠.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민주화운동으로 감옥 갔습니다만 제일 예. 먼저 잡혀가면 예. 전과 기록부터 살펴보거든요. 2011년에 이미 마약으로 기소유예가 된 사람을 예.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착에 대한 수사까지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그 대상자가 누구든 예. 그 전화 번호를 분석해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예. 공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좀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정희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제가 앞선 기사에서 이제 이모 씨가 공통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판매책 이모 씨. 근데 이 판매책 이모 씨, 입을 열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이 사안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예.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예. 마약 사범들 특성이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금 이제 5개 재벌 관련의 3세들이 지금 뭐 기소됐거나 또는 입건됐거나 지금 내사 중인데 과연 여기에 국한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지금 번질 것이다. 최근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도 예. 단순 폭행 사건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제 마약 문제까지 됐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예. 뒤를 비호해주는 그렇게 설로 예, 가다가 예. 결국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고 예, 지금 예. 더 큰 의혹들이 있는데 예. 이것도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높은 도덕적인 책무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재벌가 하면은 예.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역할, 예. 책무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재벌 3세들이 이렇게 일탈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남양의 유업의 창업주 같은 경우는 예. 아시겠지만은 마약을 판매를 했는데 그 자기가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마약을 사들인 사람은 처벌이 됐고 예. 판매한 이 남양유업의 외선 여자 창업주의 황하나 씨는 이게 처벌이 안 됐어요. 근데 통상 마약 관련해서는 예. 판매책이 더 엄한 중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기소유예 또 처분받은 예.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번 기회에 더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배후 기관이 누군지 또 어딘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탈 부분도 분명히 낱낱이 밝혀야 되지만요. 유착 의혹 역시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끊지 못하면요. 일탈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논란 지금 내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년 전 필로폰 투약은 불기소가 됐는데 당시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 아니냐. 일단 남양유업 측에서는요.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거다.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의 외손녀가 여기에 경영을 하거나 뭐 지분을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무관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아까 유경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있는 집 자손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이게 몇 가지 사안이 중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무혐의 논란 이 부분 뭔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수희 변호사. 예. 예, 지금 이제 그 황하나 씨 경우에는 뭐 셀럽이라 그럴까요? 유명한 블로거로 지금 유명했던 사람이죠. 뭐 그렇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보면 2011년에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이 됐는데 예. 뭐 처벌, 그러니까 기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그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마초 흡연이 글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좀 너무 가벼울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마도 입장인데. 좀 엄하게 다루죠. 예. 근데 더구나 2015년에 이거는 필로폰이에요. 소위 히로뽕이라고 하는. 그거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인데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2017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2015년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이 7명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황하나 씨로부터 그 샀다고 하는 필로폰을 샀다고 하는 그 공범의 판결서에 보면은 조 씨 피고인이에요. 조 씨가 황 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예, 그런데도 무혐의가 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단에서 조사 중이라는 데 수사를 한다는데 뭐 이게 어느 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는 뭐 꼭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착 의혹을 제대로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공모를 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빠져나간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일탈을 막는다는 측면 그리고 세상이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 방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꼼꼼히 경찰에서 이 부분도 경찰이 속 시원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른바 이제 김학의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좀 몇 가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2013년 김학의 수사팀 어디론가부터 전화를 받고는 곤혹스러웠다. 어제 국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의원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국회 정보위 답변, 심적 부담에도 휘둘리진 않았다. 이런 전화를 받아서 곤혹스러웠고 심적을 부담을 느꼈지만 경찰이 휘둘리진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김학의 수사 관련 윗선 외압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기사가 역시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민감용 경찰청장의 모습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 담당자들 전화받고 곤혹스럽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동영상 CD 유출된 적 없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밑에 부분 보시면 수사 외압 은폐 여부는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를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다. 수사로 밝혀주길 바란다. 그렇죠. 그 당시 담당자가 와서 모든 걸 다 얘기하면 금방 밝혀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의 발언을 듣고 정보위에 속한 의원들이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 우리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자들의 진술입니다. 이것이 청장의 답변이에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라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곤혹스럽고지 별로 자세한 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전화를 뭐 어디서 받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어제 설명의 취지를 보면 그 전화 통화를 약간 외압으로 느꼈다. 이런 내용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사실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러니까 외압의 실질적인 실체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청와대는 어디냐, 이제 여러 가지 규명할 사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명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라는 그 엄중한 신뢰라는 것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서도 뭐 마약 관련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제 버닝썬 관련해서 여러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예. 과연 제대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더 고대 은폐를 하기 위한 것이냐 굉장히 예.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들이 많이 전개되거든요.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도대체 어떤 선까지 개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검찰과 경찰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뭐 공수처라든가 계속 어떤 불신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제가 보건대 수당국은 피해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사건 뭐 이런 얘기 다루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착, 외압, 뭔가 감추려고 한다. 덮으려고 한다. 봐주려고 한다.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집니다. 중요한 건 역시 진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꼭 밝혀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제 주제로 좀 가보죠. 국가 부채, 빚 얘기입니다. 빚 얘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공무원 군인에 줄 연금 빚이 940조다. 아까 일면 기사에 잠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93조씩 급증했다. 작년 국가 부채는 127조가 늘어서 1682조 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 국가 빚에, 나라 빚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무원들, 아무도 공무원 한 명 임용이 되면 계속 가고 나중에 연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반영이 안 돼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7만 명 증원대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눈덩이다. 국가부채 역시 168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부분요. 미래 세대가 이거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모로요.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담 역시 다 미래 세대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유기영 전 의원님. 네. 국가 빚 조금 속도가 빨리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네. 사실 책임을 돌리려는 건 아니고 원죄는 박정희 정권 때 군인, 교사, 공무원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연금. 그때 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던 거죠.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복지는 한번 실시되면 거꾸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실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장관이 총대 메고 좀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19대 국회 때 문재인 대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게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수석을 연금 전문가로 기용했던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여야를 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요 국가 빚 문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저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거죠.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연금 개혁을 하려고 선진 좀 해야 된다 이거. 이거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거는 여야를 떠난 진영을 떠난 문제죠. 그런데 더불어서 인구 절벽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을 계속 좀 그러니까 급격하게 학대를 채용을 학대를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배종희 교수님, 뭐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사실은 인구가 향후에 줄게 됩니다. 특히나 그럼 젊은 인구가 일할 인구가 준 거예요. 그럼 이 부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문제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지금 대략 뭐
10% 이상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공무원을 17만 명 정도 현 정부에서 증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좀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개학식입니다. 가슴에 빨간 꽃을 달고 빨간색 옷을 입은 학생들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교실 뒤편엔 학부형들이 캠코더로 학생들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제 북한의 한 중학교 개학식 모습입니다. 북한의 학교들은 남한보다 한 달 늦게 새학년을 시작한다는데요. 이날 북한 매체들은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개학 소식을 알리며 교육 열풍이 일고 있는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나무 조각입니다. 넓고 판판한 나무 조각들이 보입니다. 한쪽엔 손잡이가 달려있는데요. 이 나무 조각들의 정체는 방패입니다. 이 나무 방패 2점은 경주에 있는 유적지인 월성계자에서 발견됐는데요. 1600년 전 무렵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은 일본 고대 방패의 구멍과 기하학적 문양이 비슷하다며 한일 문화교류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삭발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삭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경상북도 포항시에선 112로 지진 정부 배상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이 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삭발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열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액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결의대회엔 시민 약 3만 명이 참가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포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